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극화 비단 부동산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금융권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이미 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시작되면서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F 시장의 부실 문제가 불거졌고 신용 경색 사태가 왔어요. 이러니 대마라도 살리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위한 부양책이 실시가 됐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풀리고 12억 초과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풀어주면서 사람들 돈 빌려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사주기를 바라는 이런 부양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매기 효과는 사라지고 역매기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매기 효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강력한 포식자로 인해서 나머지 개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이게 매기 효과인데 부동산 시장도 이런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천정을 뚫고 가격이 올라가야 나머지들도 키 맞추기 효과로 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이 매기라도 살려야 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살릴 수 있는 자금이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속에서 확실한 투자처라고 인식되는 똘똘한 한 채를 사주는데 줄어든 유동성이 전부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 이러니 소외된 나머지 지역들은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벌어진과 동시에 금융권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죠. 대마를 살리는 것 1금융권의 역할이 큽니다. 정책대출, 아파트담보대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집단대출,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1금융권, 여기다 돈을 1금융권, 정부가 보증해주는 사업에 돈을 풀었어요. 이 사이 2금융권은 그동안 빚으로 벌려놓은 사업들 회복이 안 되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금융권의 PF 문제 여전히 심각한데 PF 대출 채권과 관련한 꼼수가 적발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2금융권 PF에 대한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이를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정리 과정에서 PF 정상화 펀드를 이용해서 꼼수 매각하고 건전성을 확보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킨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어요. 어떤 구조인지 살펴보면 A저축은행 PF에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PF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실채권이 됐어요. 그런데 B라는 운용사가 PF 정상화 펀드를 운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투자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넣었어요. 이 투자받은 돈으로 PF 정상화 펀드 운용을 하는데 이때 사준 게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줬습니다. 부실채권을 인식하는데 손실이 적으면 적을수록 A사의 손해는 줄어들게 되죠. 오히려 매각을 통해서 이익이 생긴다면 건전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돈 대준 사람이 A니까 B는 A의 물건을 사주면서 비싸게 사주는 형태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본시장법상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런 꼼수를 부렸어요. 가격이 떨어지기 전의 금액, 대출 취급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걸 근거로 고가에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드러난 예뿐 아니라 명목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계속하고 있는 게 지금 저축은행의 현 주소입니다. PF 부실 여신의 규모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PF 부실 여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최근에 PF 사업성 재평가를 했는데 고정 이하 여신의 규모가 24조 원으로 저축은행 당시 10조 원 규모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연체율은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을 때보다 낮은 수준이고 자본금도 많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PF 부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푸치 이자 형태로 연장해주고 자기끼리 짜고 일단 매각을 통해서 넘겨놨다가 다시 사오는 형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전성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에도 아직까지는 이 영향이 적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F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위험 익스포저 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 부실한 여신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30% 가까이 늘었고 상호금융도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부실 여신에 대한 정리, 누군가 사주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아까 예로 들은 PF 정상화 펀드 이런 거 조성해가지고 사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을 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충당금 많이 쌓아야 하죠. 이 적립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 저축은행을 포함한 이금융권의 당면과제입니다. 건전성이 이토록 화두가 되는 이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손실 난 거를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 인식을 이연시키면서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 드러나니까 우리는 괜찮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도와달라. 이런 의도죠. 이미 갖고 있는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어떤 영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자본이 많이 있어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수신금리를 높여서라도 일단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금 조달한 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수신금리를 낮추면서 몸집 줄이기를 하면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처해 있는 상황,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출의 질이 너무나 안 좋죠. 대출의 질이 너무나 안 좋죠. 1금융권보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많이 빌려줘서 5개 이상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한테 40% 넘게 빌려줬고 3개 이상 다중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75%의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PF, 똘똘한 한 채 이런 데다 돈 빌려줬다기보다는 지방 부동산까지 뜨거웠던 그 시장에 지금 미분양으로 쌓여가는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물류창고 온갖 것들의 돈을 빌려주고 있으니 이 돈을 회수하는 길 굉장히 용원합니다.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 36%, 3개월 만에 1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고금리의 상황 근 2년간 벌어졌는데 그동안 이연시켜주면서 붙들어줬지만 이자 연체에서 부실채권이 된 거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1년 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6% 증가를 했습니다. 한두 달 못 갚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체된 이 부실채권의 비율이 증권사 같은 경우 36%를 넘긴 수준으로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요. 저축은행도 2배 가까이 늘어났죠. 2년 가까이 유예해준 기간에 자생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연체로 이어진 거 급증을 했습니다. PF 사업 정부가 다 살려줄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평가 기준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건전성 지표 더욱 악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아직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 절차 시작 단계에 불과하죠. 이게 본격화되면서 이금융권이 감당해야 되는 충격, 현실화되는 거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저축은행 PF 최종 손실 최대 4조 원 가까이를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해 놓은 거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앞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것보다 2배 가까운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이 손실을 흡수해내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하는 거 경공매를 통해서 자기들이 예상하는 금액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더 발생하면 지금 예상하는 것만으로 감당이 불가합니다. 저축은행 대출의 42%가 5곳 이상에서 돈 빌려준 채무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를 지고 있다라는 건 빚을 갚지 못해서 추가로 빚을 더 끌어내서 빌려 써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한 부실 위험 커질 수밖에 없죠. 3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채무자로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저축은행 고객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75%를 넘어섭니다. 이거 부실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당금 더 쌓으라고 금융당국 권고했지만 그랬다가는 저축은행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어요. PF 정상화에 따른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의무가 훨씬 더 커지고 75%가 넘는 다중채무자에게 빌려준 빚, 부실 났을 때 감당해야 되는 충당금까지 고려하면 저축은행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다운사이징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신도 100조를 밑돌고 있습니다. 4개월째 감소하고 있어요. 유동성이 쪼그라들면서 2금융권까지 돈이 안 흘러들어왔죠. 그러니 1금융권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하니 돈이 안 흘러들어오고
그러니 사이즈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아직 PF 문제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니 리스크가 큰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 다운사이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PF 시장의 정리 앞으로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죠. 살리면서 해야 되니까. 최소 25년 상반기까지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고 정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의 위축된 모습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양극화 엄청 심해졌죠. 부동산 똘똘한 한 채로만 쏠리니까 지방 상가 물건 받아줄 여력이 없습니다. 미분양은 더 쌓여가고 있어요. 사람들 저축은행에 돈 안 맡기니까 돈 구할 길 녹록치 않고 여기서 빌려준 돈 갚을 사람들 신용 떨어지고 어디서 돈 나올 구석 없으니까 부실 채권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같은 경우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에 1금융권보다 불량한 물건의 PF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내수가 살아나야 자영업자들 돈 벌어가지고 돈 갖고 그래야 이금융권의 부담 덜어줄 수 부동산들 팔릴 수 있을 건데 그게 이루어지기엔 내수가 형편이 없습니다. 가게가 빚을 잔뜩 지고 있으니 돈 쓸 일이 없죠. 집 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땡빛 내서 뛰어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쓸 돈은 없고 자영업자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진다는 것,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걸 뜻하고 공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실인 상태의 부동산을 누가 사주겠어요? 분양은 더더욱 안 됩니다. 이미 이금융권 돈 쏟아 부어가지고 건물 준공된 거 많이 있습니다. 이미 준공 난 것들 분양이 다 완료돼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주고 있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 이자 시행사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PF 벌어질 때 신탁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일반적인 신탁 원부 제가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탁자는 시행자가 되고 유명한 신탁 회사에 수탁을 하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금융기관이 1순위로 가져갑니다. 또 건설하는데 건설대금 다 못 받은 경우도 있죠. 시공사도 2순위 수익자로 참여하는 형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 것 이게 PF죠. 시행사만 믿고 이 거금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신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금이 온전히 회수되기 전까지 이거 개발하는 사람 걸까요? 아니죠. 수익자의 것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은 수익자에게 있어요. 신탁 계약서 살펴보면 시행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수익자 신탁자가 거의 대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걸 이용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사전 승낙을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경우 명도 등이 원활할 수 있는 조건 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아예 원칙적으로는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할 수가 없고 또 수익자가 신탁회사에 요청을 하면 수익자가 일체의 사용 관리 권한을 갖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갑인 형태 이게 신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 빌려준 돈을 회수받지 못하니까 부실의 문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미분양 상태죠. 정해진 시기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손실로 인식이 되면 쌓인 충당금으로 까야 되고 건전성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대부분 택했습니다. 즉 연장을 해주는 거죠. 분양이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자를 덜 받거나 아니면 일부 받으면서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축은행의 PF 질 그리 좋지 않다고 했죠. 내수 침체로 공실이 엄청나게 있는 상가 플러스 오피스텔 도생, 상가 플러스 지산, 상가 플러스 아파트 여기 분양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으니 이자를 내려면 누군가에게 임대를 줘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한이 없다고 했죠. 묵인 형태로 세입자를 받습니다.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일단 임대가 나갔다고 해야 분양도 가능하니까
분양을 위해서라도 임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월세 들어 있으니까 이 가격에 사면 수익률 얼마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으니 임대를 놓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미분양 여전히 가지고 있죠. 임대라도 줘야 어디서 돈이 생기고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지어졌지만 미분양으로 아직 PF의 종결을 짓지 못한 사업장들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탁을 하는 이유, 개발 사업자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이러니 시행자들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사기가 벌어지는 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는 분이 한 사건인데 살펴보면 오피스텔 분양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걸 신탁을 했습니다. 사전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를 계약할 수가 없는데 마치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인들한테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갔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분양 대행업체 직원한테 임대 계약을 맡겼죠. 소유자는 부동산 담보 신탁을 통해서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임대를 했고 여기서 받은 돈을 편취를 했습니다. 세입자로부터 사기 고소가 돼가지고 지금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16차례에 걸쳐서 5억 원 정도를 껍데기만 갖고 있는 소유자가 챙겨갔어요. 이미 분양이 안 되고 회수할 돈이 남아있지 않는 사업 주체, 죽이지 않고 유지시키는 이유, 부실을 감추고 손실을 이연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니 몰래 임대 놓고 세입자 사기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서로 각자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자금을 챙겨서 살아가려고 서로 뒤통수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이게 현재 PF 시장의 문제입니다. 이 손실 인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행자가 이렇게 사기치고 간 사업장 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신탁의 문제가 PF 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상가, 오피스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동산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 현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이게 바로 그런 거죠. 매가보다 전세가를 훨씬 더 높이 받았으니 전세 사기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폭증할 수 있었던 거 평가사와 짜고 금액을 부풀려서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전세가 허그가 보증해 주니까 이미 너무 많은 집들이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허그 뒤늦게 이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인정해주고 또는 허그에서 인정한 평가서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밑바닥부터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기업 차주들 주담대 PF 부실 급증하고 있죠. 집에 대해서 돈 빌려준 거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주담대도 많이 늘어났지만 주담대 연체도 급등하고 있어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경고등이 커지고 PF, 주담대, 자영업자 대출, 신용대출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부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벌어졌던 평가금액 부풀리기, 이로 인한 전세 사기 문제, 이걸 해결하는 조치로 허그에서 선정한 5개 기관이 평가한 평가액만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들의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사업에 들어간 돈 회수하고 연명해야 되는데 원하는 금액만큼 땡길 수가 없도록 관리가 강화되니까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바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이 무너지면 서로 물고 물려있는 상층부까지 그 여파는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건 다 망해도 똘똘한 한 채 1금융권 망할 일 없다. 이렇게 안심하면서 그러니까 더 많은 빚을 땡겨서라도 그런 부동산 사야 된다. 또 그렇게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 서로 빌려주겠다. 1금융권 방심하단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